동학개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갇힌 상태로 미국의 대선, 또 경기 부양책, 국내의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에 발목을 잡혀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황세훈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대선 전에 될는지 아니면 대선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부양책을 쓰긴 쓸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이제 타결이 될 거는 거의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선 전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대선 이후에 타결될 것이냐, 약간 이제 시기적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지금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협의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규모로 타협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은 더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2조 달러 이상은 되어야 이것이 효과가 다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2조 달러 내외에서 최종 5차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타결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결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오히려 조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결이 막상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무덤덤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 이미 사전적으로 선제에 반영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2조 달러를 조금 더 많이 상회해서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5차 부양책 타결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적되었던 대선 결과, 결국 미국이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냐,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그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줄여가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는 사실상 상당히 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감세 쪽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 정부 규제, 산업 규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인프라 투자, 특히 환경 분야, 친환경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많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쪽에서 수혜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느냐,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환경, 친환경 분야에 관련된, 그리고 그 다음번 이제 5세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인프라 투자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 기업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가들도 이런 톤이 돼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뭔가 좀 함의가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 민주당 트라우마가 후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 격차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당연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상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트라우마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금리 얘기는 좀 제껴놓고요. 네네. 시장을 가장 누르는 요인이 이제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건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노이즈가 있습니다. 유예할 거란 얘기와 함께 또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아니라고 하고 있고, 연말에 매물 폭탄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국내 방향을 참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정치적인 거라고 그러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주주 지위를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게 된다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순매도세가 강해지는 것은 이건 불가피할 네.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 10조 원 규모의 순매도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세수 확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아마 세수가 조금은 더 거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것을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는 방법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대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수는 별로 안 거치는데, 그렇다면 결국 명분인데. 네, 세수는 예. 별로 안 거치는데 네.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어차피 그리고 2023년에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부과될 그렇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시장에 이렇게 큰 혼란을 주는 정책은 일단 다시 한번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예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최종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식 네.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이미 그 방향성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예 3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서 계속 유예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책 일관성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실익을 따져봤을 때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거래 비용은 큰 반면에 세수 확보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10억 원에서 계속 유예 조치를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꼭 뭐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합리적 제도의 그 종착적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속도가 붙네요. 지금 1,134원이거든요. 1,140원이 되고 1,130원까지 떨어졌는데 조금 더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의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랬을 때 우리 기업들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 하락 압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험 선호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경제 회복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차츰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되었죠. 네. 4.9%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이제 12월 정도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단계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선호 현상, 위험선호라는 것은 결국은 달러화에 대한 선호보다는 오히려 신흥국 통화에 대한 선호,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로부터 신흥국 주식 시장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선호가 지금 계속해서 차츰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달러 약세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위험 선호 현상이 충분히 시장이 그 원하는 수준까지 충분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과 여기에 기존에 계속 이어져 왔던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함께 작용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위험선호 현상은 경제 회복세가 강해질수록,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발표가 임박할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달러의 약세 현상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 현상이 이어진다면 수출 기업과 그다음에 금융시장은 조금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달러 약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급격하게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국내 수출 기업, 특히 중소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다행히도 조금 완만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은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시장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달러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외국인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한국 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중국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성장률 얘기하셨고요. 중국의 경제가 그래도 세계 경제 가운데는 괜찮고 그게 위안화 강세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지금 중국의 오중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우리가 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중전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네. 필요성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정도가 제시가 될 것 같고요. 2021년도부터 이후에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중국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도 예전에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경제 5개년 계획들을 네. 발표를 하거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어떠한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들이 높아 보인다. 이전에는 6%대에서 항상 경제 성장률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5.0에서 5.5% 그 사이 정도만 제시를 해도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5개년 계획 발표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 내수시장 성장 중심의 그런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독자적인 경제 성장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내수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 소비재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국산화 노력, 중국이 국산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내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타이틀을 동학개미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이렇게 잡고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참 앞으로 가기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전략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마무리해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주요 경제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회복세에도 중국이 가장 뚜렷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중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쪽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갈등 관계, 물론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갈등 관계가 단기간에 극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는 오히려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현재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동학개미 위기 극복 전략, 오늘은 황세훈 상명대 DNA 랩 개건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